오늘도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ST팜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ST팜의 항암제 탄키라제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 인간 대상 단계적 용량 증량 연구 임상 1상을 신청했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하에 진행했다. 이 임상시험은 미국 내 3개 기관에서 실시됐고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위암, 신장암, 간암 등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했다. 임상 신청일은 2019년 11월 25일, 승인일은 2019년 12월 20일로 임상시험의 목적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서 최대 내약 용량 MTD를 정의하고 임상 이상 권장 용량 RP2D를 결정해 STP-100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용량의 STP-100이 단독요법에 대한 부작용과 약동학 PK를 측정하고 객관적인 방사선 사진 평가를 통해 항종양 활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목표였다. 이 임상시험은 2020년 7월 30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최대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용량 제한 독성 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최대 내약 용량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 SMC의 회의에서 모든 코호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와 약동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내약 용량 MTD과 임상 이상 권장 용량을 결정했다. 이번 임상 1상으로 결정된 최대 내약 용량과 임상 이상 권장 용량은 360mg이다. ST팜은 해당 임상 1상의 시험의 자세한 결과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학술 대회 ESMO 2024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후속 임상 시험 전략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T팜은 2008년 유캠이라는 상호로 설립돼 2010년 삼천리 제약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주요 사업으로 신약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4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45억 원, 영업손실 30억 원, 당기순이익 9억 원을 기록했다. ST팜은 세계 최초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인 STP-100의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ESMO에서 포스터 발표한다. 바스로파립은 ST팜과 한국화학연구원이 2014년부터 2년 동안 공동 연구에 도출한 신약 후보물질로 텐키라제 효소를 저해해 암세포 성장을 막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정맥주사인 기존 치료제와 달리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로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또한 ST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미국 하원이 이달 중 생물보안법 표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덕분이다. 중국 위탁 개발 생산 CDMO의 영향력을 줄이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시 ST팜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T팜은 최근 영국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반월 캠퍼스 올리고동 투어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룹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생산 설비 견학 등을 통해 영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회사 주요 경영사항 및 최근 글로벌 사업 동향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영국 기관 투자자들이 ST팜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자리한다. 생물보안법은 2032년부터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통과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다. 생물보안법 입법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중국 업체를 대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ST팜이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ST팜은 신약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판매하는 CDMO다. 올리고액산 치료제 및 저분자 화학합성 신약 원료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ST팜의 수주가 늘고 있는 것도 생물보안법 영향이다. ST팜은 지난달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신약의 글로벌 매출이 연간 수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ST팜의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공개인 계약 상대방은 글로벌 톱10 제약사로 기존에는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ST팜은 지난달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864억 원 규모 올리고액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ST팜 전체 매출 2,850억 원의 30.3%에 달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점을 봤을 때 이번 공급 계약으로
ST팜의 단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혜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생물보안법 제정 이후 ST팜의 파트너십 확장 및 신규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며 올리고핵산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ST팜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부터 입법화를 추진한 생물보안법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정보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료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이 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약점을 중국이 틀어줄 것이 자명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야 말로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이렇게 산업과 무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IRA 감축법 수혜 및 이번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수혜가 되는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다시 나오세요. 향후 블루오션이 될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CDMO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라고 ST팜 김경진 대표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CDMO 수주를 따내고 있는 ST팜은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의 원료 의약품 계열사다. 올리고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화합물의 줄임말로 차세대 핵산 치료제의 원료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과 항체 치료제에 이은 제3세대 치료제로 불린다. 앞선 치료제가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반면 3세대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특정 유전자 DNA, RNA에 직접 작용한다. 이 때문에 질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치료법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실제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로 성공한 약이 적다는 점이다. 올리고 핵신 치료제의 인체 내 전달 문제와 독성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상용화된 약은 바이오젠의 척수성근 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등 8개에 불과하다. 치료제 역시 희귀 질환에 집중돼 바이오 의약품보다 시장 규모도 작다. 김 대표는 최근 전달 문제와 독성 이슈가 많이 해결돼 올리고 핵산 치료 대상이 만성질환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은 2024년 36조 원으로 늘어나 원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ST팜은 과거 다국적 제약사와 438억 원 3,873만 달러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생산 설비 투자 지원과 설비 사용 대가로 754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두 차례 증설이 끝나면 세계 3위였던 생산 규모는 세계 1위로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동사는 전령 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 CDMO 사업에도 진출했다. 화학합성 의약품 CDMO에서 유전자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 CDMO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 화이자, 모더나, 독일의 큐어백 등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mRNA를 활용한 백신이다. 김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전제로 수주를 따낸다면 모더나 등이 만들고 있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도 할 수 있다며 mRNA 백신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커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중국 유전체 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CRO 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해당된다. 이에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여러 CDMO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온다. KB증권 김혜민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CDMO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연내 입법된다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생물보안법의 진정한 수혜자 보고서를 통해 바이넥스, 에스트젠바이오, ST팜 등이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유럽 미국 고객사들에게 지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료의약품 CDMO 사업을 하는 ST팜은 최근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생물보안법안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T팜은 지난달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스몰 말로길 공급사로 선정됐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이나 글로벌 톱10 안에 드는 제약사에 해당한다. 이번 원료 공급사 선정은 기존 중국 기업에서 ST팜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동안 중국이 공급하던 원료를 이번에 ST팜이 가져오게 됐다.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시바이오로직스 물량을 당장 소화할 기업은 전 세계에서 4곳에 불과하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CMC 기준을 충족해야 우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당장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자국 생산을 중요시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위치한 공장이 장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를 하고 국가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CDMO 기업인 아사히글라스나 후지필름 등은 정부를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기회는 기회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 시장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ST팜 일봉입니다. 차트를 과거로 돌려 최초 상승 이후 주가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26일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만 더 치고 가지 못하고 저항에서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최초 상승이 시작된 후에 다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언덕에서 아래로 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용을 써서 하락하는 힘을 제어를 하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 내려가는 힘을 감당하지 못해 더 밑으로 추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가 하락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서서히 상승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때 V자 반등인지 U자형 반등인지를 빨리 캐치해내야 합니다. 90%는 U자형 반등, 즉 밥그릇 형태의 반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호재나 이슈가 터지면 V자 반등을 하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U자형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최초 상승 이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바닥을 타진 후에 다시 상승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세력이 달라붙어 적극적인 핸들링을 하는 종목인지 대세를 따라가는 종목인지도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이 종목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세력이 함부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주포 세력이 달라붙어 있지만 주포 세력도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타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의 향방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일선과 26일선을 한 방에 뚫어준 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도 보입니다. 예측샷 개념에서는 지금이 타점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급등 이후 조정을 보일 때 최적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반등 타이밍을 잡아내는 가장 훌륭한 기법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일선이 26일선을 골든 크로스한 후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6189)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힘이 응축된 자리이고 이후 상승 폭발이 일어날 것이 예견된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한 후 급등 조정 반등의 공식대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 자리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이제 살 사람만 남은 자리입니다. 주포는 조정을 주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주포 입장에서는 그 매도 물량을 다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담감이 최소로 줄어든 자리에서 다시 급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만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들을 수도 없이 보여드렸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파 매매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눌림목 매매가 안전하고 승률도 좋습니다. 부디 눌림목 매매 고수, 아니 눌림목 매매 귀신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평선 차트로 가서 이 자리가 왜 중요 맥점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둔화된 것이 보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은 한 타임 빠르게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대세 변곡점입니다.
제가 요즘 121선 활용법을 쇼츠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121선과 테마선, 딱 이 두 선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241선의 하락 각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241선도 거의 수평 상태로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평선 매매법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급등이 나오기 전에 121선의 하락 각도 그리고 테마선을 가지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세 변곡점이야말로 어느 차트에서나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다시 1326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면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것이 보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에 따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들어선 것도 보입니다. 26일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3일선이 급반등을 시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1326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중요 타점이 그냥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13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면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일시적인 조정 후 반등의 자리를 찾아내는 수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타점들을 확인해보고 단주로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평선 차트로 가서 이평선 차트에서의 맥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은 선, 즉 볼벤 상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만 볼벤 상단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을 한 자리이면서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면서 동시에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시 1326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졌습니다. 조정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게 조정이 나왔네요. 13일선이 깨어지고 26일선마저 깨져버렸네요. 그런데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 구간에서 이 라인이 무너지며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 구간에서 이 라인을 지켜준 후에 급등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을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거래량 양봉 2개가 보입니다. 주포에 핸들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어제에 비해 줄었습니다. 반면 가격은 비교적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살 사람만 남은 상황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앞에 음봉이 아랫꼬리로 정확히 0.382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을 확인할 때 피보나치 작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네요. 장대 양봉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고점이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긴 윗꼬리는 저항을 돌파할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 세력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지만 대형 우량주는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좋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기관이나 투신에서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를 항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알테오젠 같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치고 갑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상승폭도 계산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생물보안법 수혜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적극적으로 그 수혜가 반영되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일 것입니다. 물론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 매매는 단기 조정에서 빠지고 반등할 때 다시 잡는 것을 기본 스탠스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이 틀림없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13일선 돌파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 앞쪽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자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 주가 변동에 있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이후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반등할 때 급반등을 할수록 치고 가는 힘이 좋다고 했습니다.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들어선 것도 보입니다. 26일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저지바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자 쭉쭉 치고 간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됩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전고점을 갱신한 것도 보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는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환수를 하고 나서 수수료도 받아 챙겨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어지기에 반드시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식은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지만 더 치고 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고점에서 형성된 도지 캔들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30분봉 차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주들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